교수님, 그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한국이 폴란드랑 전차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해요. 그 규모가 무려 200억 달러랍니다. 학생 하나가 수업이 끝난 후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은 무더운 여름날이었고 텍사스 주립대 군사정책 세미나가 막 끝난 오후였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자마자 무심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은 있을지 몰라도 시스템이 없잖아. 그건 그냥 장난감 장사에 불과하지. 저는 그렇게 대답했고 그 말에 학생은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사실 저의 반응은 어쩌면 자동적으로 튀어나온 고정관념의 반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20년 넘게 미국 국방부와 나토의 자문을 해오면서 수많은 나라들의 무기 시스템과 수출 전략을 분석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에게 신뢰할 수 있는 방산 파트너란 오직 소수의 국가뿐이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은 그 안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게 있어 한국은 언제나 기술은 있지만 시스템은 허술한 나라였습니다. 기계는 잘 만들지만 그걸 관리하고 보호할 체계는 부족하다고 봤죠. 실제로 과거 몇몇 사건에서 한국이 방산기술 유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사례들이 있었기에 저는 늘 제 강의에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무기보다 더 중요한 건 기술이고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신뢰를 입증해 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저의 이런 견해는 학문적 분석 그 이상의 확신에 가까웠고 저는 그런 확신을 기반으로 제 수많은 강의 자료를 구성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의 방산 트렌드에 대해 설명할 때면 한국은 늘 잠재력은 있지만 결코 최종 선택지로 떠오르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뉴스 하나를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과 폴란드 간의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 소식이었습니다. K2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한국산 무기들이 단순히 수출되는 수준이 아니라 유럽의 심장부를 향해 전면적으로 진출한다는 뉴스였죠. 금액도 무려 200억 달러. 그 순간 제 안에 잠시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폴란드가 왜 한국을 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정치적인 이유겠지. 기술적인 신뢰보다는 대외관계 때문일 거야. 곧 문제가 생길 거야.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 기대였던 것 같습니다. 곧이어 독일에서 열린 한 비공개 회의에서 한국 기술이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흘러나왔고 제 머릿속에선 벼락이 치듯 떠오른 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봐라, 내가 뭘 했나. 그 사건은 제게 완벽한 사례였습니다. 저는 그 다음 강의에서 한국을 대표적인 기술 유출 취약 국가로 소개했고 무기란 건 단순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술과 신뢰까지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학생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수많은 슬라이드 중 하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한국 기술은 있으나 보호할 수 없다. 그날 강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제 확신이 또 한 번 증명되었고 제 이론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한국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보통 이쯤 되면 한국 언론이 떠들썩해지고 외교 경로로 항의가 들어오거나 기자회견이 열려야 정상이었지만 한국은 침묵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그 침묵을 저는 약함의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그렇게 아무 대책도 없으니까 조용히 있는 거라고 믿었죠. 그러나 그건 저의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침묵이 단지 무대응이 아니라는 정황들이 하나둘씩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폴란드 국방부의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을 통해 유출되었고 그 안엔 기술 유출 의혹이 근거 없는 루머라고 명시되어 있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측 인사들이 비공식적으로 한국 측의 대응이 너무 정교해서 오히려 우리가 감탄했다는 이야기를 흘리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처음엔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대응이 정교하다니요? 한국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더 깊이 들여다보니 전혀 다른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 간의 2차 계약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이전 계약에 없던 몇 가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 기술 보호에 관한 독립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감시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둘째,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 이동 기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제안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셋째, 한국 측 담당자들은 폴란드 현지에서 기술 전수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한국 폴란드 양국 법무팀과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졌죠. 이건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략이었습니다. 기술 유출이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시스템을 설계해 놓았다는 사실은 제 예상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이 모든 조치가 유출 의혹이 나오기 훨씬 이전, 즉 1차 계약 당시 이미 협정서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어떤 루머에도 휘둘리지 않았고 언론에 대응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으니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조용한 대응이 아니라 조용한 확신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된 순간 제 안에 있던 수많은 의문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왜 한국 언론도 특별히 반응하지 않았는지, 왜 폴란드가 전혀 동요하지 않았는지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 위에 널브러져 있던 강의 자료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정말 내가 틀렸을까? 아니, 그보다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바뀐 걸까? 그러다 문득 제가 예전에 강의에서 인용했던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신뢰는 계약이 지켜질 때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의 대응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그 문장이 그날따라 제게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뢰의 정의를 지금 증명해내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뭔가 마음속에 찜찜한 감정이 남았습니다. 20년 넘게 국방과 방산을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제가 그렇게 쉽게 놀랄 수 있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나라가, 제가 고개를 저었던 그 시스템이 제 예상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그 계약 전반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수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전차와 자주포를 팔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폴란드 현지의 조립 라인까지 구축하고 있었고, 심지어 폴란드 기술자들에게 기술 이전을 하면서도 철저한 단계별 접근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거래가 아니라 전략적 동맹 구축이야.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수업에서 가르쳐온 수많은 분석과 도식이 이 한국이라는 변수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 무렵 저는 뜻밖의 메일 한 통을 받게 됩니다. 한국의 한 국책 연구기관에서 보내온 것이었죠. 그들은 제 논문을 읽고 한국 방산의 구조와 전략적 진화를 소개하는 포럼에 초청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장소는 서울. 솔직히 처음엔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가 굳이 거기까지 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앞섰죠. 하지만 며칠 뒤 제 오랜 친구이자 전직 NATO 전략기획관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임스, 너 요즘 한국 이야기 많이 하더라? 나도 지난달에 서울 갔다 왔어. 너 거기 가면 놀랄걸? 진짜로 한국, 예전 그 한국 아니야. 그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저는 마침 여름학기 강의도 비워져 있었고 겸사겸사 직접 그 실체를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0여 년 군사 정책을 가르쳐온 교수로서 반신반의하며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공항에서부터 이미 첫인상이 달랐습니다. 무장병력이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으면서도 과도한 긴장감 없이 절제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공항 운영 체계가 마치 군사작전처럼 정밀하게 짜여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건 어디서 많이 본 구조인데 바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전술 이동 시스템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단 여기에는 한국 특유의 유연성과 디지털 기반 편의성이 더해져 있었죠. 예를 들어 짐을 찾고 환전하는 절차가 놀랍도록 효율적이었습니다. 안내요원이 영어를 매우 유창하게 사용했고 전자식 시스템으로 모든 과정이 일사천리였습니다. 한국은 그냥 발전한 나라가 아니군. 이건 무언가 일관된 전략의 결과야. 그렇게 공항을 나와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버스를 탔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버스 안에서는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있었고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한 AI 경로 설정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도로 상태도 말끔했고 고속도로에서 마주친 전광판에는 국가위기관리센터에 실시간 재난 알림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 안에선 또 하나의 확신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저는 그 순간 이 모든 걸 제가 수업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믿기지 않았지만 제가 본 건 명백한 체계였습니다. 기술이 아닌 시스템, 감정이 아닌 전략, 흉내가 아닌 철학. 그리고 그 철학을 저는 본격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다음 날 제가 방문한 곳은 바로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이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의 회의실에 들어서자 묘한 긴장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젊은 공무원들과 엔지니어들이 회의실을 메우고 있었고 그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정제된 영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군사 전문 용어도 정확하게 구사하고 있었고
설명 자료도 군사외교와 기술 통제를 모두 포함한 수준 높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특별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않았죠. 정확히 필요한 만큼 단단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바로 방산 계약 사전 시나리오 설계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 수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유출 발생 시의 프로토콜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유출이 발생할 경우 즉시 발동되는 공동 조치 시스템이며 각국의 법률에 따라 사전 작성된 행동 매뉴얼에 따라 대응합니다. 그 초안은 1차 계약 이전에 이미 협의되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아 물었습니다. 그럼 기술 유출이 되지 않았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단 말입니까? 그들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기술은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되는 것입니다. 그 말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동안 기술이 지켜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을 설계하고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안에 넣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술은 그 자체로 완벽하지 않지만 관리 체계가 있을 때 강력해진다는 사실을 저는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후 저는 점심 식사를 위해 한방산 관련 기업 관계자들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전통시장 골목에 위치한 작은 식당이었고 식탁에는 한국 특유의 수많은 반찬들이 차려졌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배려와 겸손함, 그리고 한 끼 식사 속에서 나누는 진심, 어린 대화가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제 어금니에 이상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 미국에서 받은 임시 보철이 갑자기 떨어진 겁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통증도 있었고 곤혹스러웠죠. 그런데 옆에 앉아있던 한국인 직원 한 명이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 가시죠. 가까운 곳에 좋은 치과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이건 미국 돌아가서 해결하겠습니다. 여기선 예약도 안 돼 있고. 그때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긴 한국입니다. 예약 안 해도 바로 진료받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믿지 못한 채 따라갔고 정말로 15분도 안 돼요. 근처 대형 치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미국 의료 체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진단, 빠른 수리, 심지어 보철의 정확도까지. 그것도 1시간 내에 모든 처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비용은 미국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수준이었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태도는 예술적이었습니다. 배려, 속도, 정밀함, 기술, 그리고 겸손.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누워 한참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이 나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던 걸까? 처음엔 방산 계약 하나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철학으로 느껴졌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감정적 대응 대신 제도적 시스템으로 신뢰를 유지하는 그 방식. 그건 단지 계약의 기술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체화된 생존의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무지에서 오는 침묵이 아니라 자신감에서 오는 절제였습니다. 그 조용한 강국 앞에서 저는 비로소 제 오만을 마주했습니다. 그날 밤 치과 진료 후 돌아온 숙소의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멍하니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이 바둑판처럼 반듯하게 정리된 도시 위로 깔려 있었고 그 불빛 하나하나가 제 머릿속에 남아있던 고정관념을 조금씩 지워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서류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고 강의에서 사용하던 슬라이드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슬쩍 그 위를 짚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없다. 그 슬라이드 속에는 한국은 기술은 있으나 신뢰는 부족한 국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기술을 넘어 그것을 어떻게 품격 있게 다루는지를 보여준 나라였습니다. 침묵은 굴욕이 아니라 전략이었고 대응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였으며 조용함은 무능이 아니라 자신감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한국의 또 다른 방산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민간 업체였지만 군수 계약을 상당수 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저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회의실 벽에 붙어 있는 하나의 도표. 위기 대응 시나리오 계약 파기 후 신뢰 회복 경로라는 타이틀 아래 실제로 계약이 붕괴된 상황을 가정하고 한국 정부, 계약국, 정부, 기업, 언론 등 각각의 대응 시나리오가 체계적으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 한 항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신뢰 회복의 골든타임 48시간. 이 시간 안에 공식 입장보다 필요한 것은 상대국의 문화와 시스템을 존중한 침묵과 준비된 대안의 제시. 저는 그 문장을 본 순간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위기관리를 위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철학을 압축한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신뢰는 어떤 일을 당하지 않을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터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로 평가되는 것임을. 바로 한국이 보여준 그 조용한 전략이야말로 제가 수십 년간 찾고자 했던 21세기 방산 외교의 새로운 정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신뢰를 설계하는 나라라는 것을. 한국을 떠나는 날, 공항으로 가는 길목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이 나라의 침묵은 철학이다. 품격 있는 대응은 전략이고 그 전략의 뿌리는 역사의 깊이였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깨달음을 얻고 이제 다시 텍사스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텍사스로 돌아온 첫날, 저는 강의실 문을 열고 잠시 그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강의실 안에서 한국을 방산시장의 주변국으로 묘사하고 신뢰관리에서 실패한 사례로 언급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슬라이드를 삭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제 강의 자료 첫 페이지에 새로운 타이틀을 적었습니다. 한국 품격으로 신뢰를 설계한 나라, 21세기 방산 외교의 새로운 표준. 그리고 그 아래 작은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신뢰는 계약이 지켜질 때가 아니라 그것이 깨질 위기 속에서 증명된다. 첫 강의에서 학생들은 약간 놀란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늘 확신에 찬 태도로 강의하던 제가 그날은 전혀 다른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방산 외교의 새로운 사례를 다룰 겁니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입니다. 학생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왜 갑자기 한국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그들에게 인천국제공항에서부터 시작된 저의 여정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만난 방위사업청 공무원들, 시장 골목에서 함께한 식사 자리, 예기치 못한 치과 사건,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기를 대하는 한국의 절제된 철학. 그날의 강의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변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보여준 가능성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학생 중 한 명이 수업이 끝나고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교수님, 듣다 보니 마치 외교가 아니라 철학 수업을 들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방산은 이제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를 어떻게 설계하고 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보여주는 하나의 철학이 되었죠. 그리고 한국은 그 철학을 가장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증명한 나라입니다. 그 이후 저는 한국의 사례를 분석한 논문을 작성했고 국제방산학회에 발표도 했습니다. 조용한 전략의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발표는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의 시스템에 대한 재조명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심 어린 감탄을 담아 한국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기술을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신뢰를 설계합니다. 위기의 순간 언론 플레이 대신 제도적 정교함으로 대응했고 그 결과 폴란드마저 그들의 조건을 전면 수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산 계약의 성공이 아닙니다. 이건 철학의 승리입니다. 한국에서 얻은 그 모든 경험은 제게 단순한 인상을 넘어 하나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매년 한국을 방문하며 새로운 방산 사례와 정책을 학생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강단 위에서 저는 다시 말합니다. 신뢰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자신을 지키는 힘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힘을 조용히 준비한 나라였습니다.